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게 이제 목표 생산량은 정해졌고, 그 생산량을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본설비 알아내는 방법인데, 한번 생각해볼 것은, 자, LAC는 어떻게 도출된 거예요? SAC들을 밑으로부터 끌어안은 선이죠. SAC들의 포락선이야. 그럼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보시면, 자, 여기 목표 생산량 500개일 때 LAC 요 점. 그러면 분명하고도 틀림없이 요 점에 접하는 SAC 곡선이 분명히 하나가 있겠죠? 그치? SAC 곡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SMC도 나오겠죠. SAC 최저점을 지나는 SMC 곡선.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조심할 것은 여기 요 점에서 LAC하고 SAC하고 접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LAC가 우하향하고 있으므로 SAC 접점도 역시 어디야? SAC가 우하향하는 부분에서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SAC의 최저점보다는 어디서 접하고 있어요? 왼쪽에서 접하게 돼. 그걸 염두에 두고 뭐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봐봐.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봅시다. 이제 장기 이윤극대와 목표 생산량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500개. 결정이 됐을 때 저 500개를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본설비를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은 LAC가 SAC의 포락선이므로 LAC하고 SAC가 분명히 요점에서 접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다. 그걸 구해보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아, 요건 자본설비 몇 대 1대의 평균비용, 한계비용 선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까 이 그림을 봐봐요. 이 그림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기 이윤극대 목표 생산량이 결정이 됐다 이게. 여기 어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하고 접하는 LTC 곡선이 있겠죠. 접하는 LTC 곡선을 찾아가 보면은 요게 자본설비 얼마일 때의 STC 곡선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예. 그래서요, 이 포락선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설정이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뭐 실무적인 시험하고 관계없겠으나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알아보니까 자본설비가 300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300대가 최적 자본설비로 판명이 되었다. 목표 생산량 500개 할 때.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설비는 예를 들어서 150대밖에 안 된다. 그럼 1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투자 계획을 세워서 10년 후에 정확히 그 시점에 가서 자본설비 300대 되고 생산량 500개 하고 그리고 시장 수요 예측이 맞았다면 저렇게 가격 설정돼서 이윤을 보게 된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봅시다. 독점 장기 균형 성립 과정입니다. 우선 장기 균형 문제의 시작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수요 예측. 그로부터 수입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비용 예측인데 비용을 예측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택 가능한 모든 자본설비를 고려해서 그것으로부터 LTC, 장기 비용들을 끄집어낸다 이게. 그래가지고 장기 비용으로부터 나온 비용, 장기 수요 예측으로부터 나온 수입 함수 요걸 가지고 이윤극대와 목표 생산량 결정하고 목표 생산량을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본설비 규모를 결정한다. 그치? 예, 이게 끝입니다. 이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이제 10년 후에도 이 회사가 참 발전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외환 위기 원인 거시용작에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도 조금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나라 외환 위기 발생 원인이 뭐예요? 근본 원인이? 생각하면 열받습니다. 근데 근본 원인이 뭐라고 그래? 대통령이 시원찮게 맨날 칼국수만 퍼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장관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또 아니면 한때 말 많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 원인이 뭐라 그래? 혹시 들은 거 있으면 아무나 한 소리 한번 해봐봐. 구군이 다 했습니다. 뭐 그러나? 구군은 아주 창성할 것 같죠? 우리가 자, 원인은 뭐냐면 말이죠. 바로 여기야.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이제 우리가 현실 얘기 조금만 해보면, 우리가 대기업이 말이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투자했단 말이야. 투자. 열심히 공장 지었다 이거지. 투자를 했는데, 투자했으면 어떻게 돼? 이익을 내야 되지. 이익을 내서 이자 갚고 원금 갚고. 그랬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경제개발, 그렇죠. 5.16 이후에 쭉 하는 과정에서 포철, 전부 돈 빌려다가 세웠잖아. 성공했죠. 현대조선, 조선소 만들어서 성공했죠. 경부고속도로 뚫어서 성공했습니다. 다. 그 전에 그런 대형 투자들이 몽땅 다 성공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시점에 와가지고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지. 대기업이 저렇게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사업이 전부 어떻게 돼요? 실패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큰 원인을 보면은 철강 부문이 사실 아주 큰 원인이 됐었는데 한보철강, 기아 특수광, 산미 특수광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보, 기아, 산미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한보도 당진에다가 제철소 지었죠. 기아도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만 보면은 그 당시에 봉고 팔아서 돈 굉장히 많이 벌던 회사입니다. 산미는 세계적인 특수광 회사고. 근데 이 회사들이 장기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투자가 실패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흐름으로만 한번 봐봐. 그럼 이 기업들이 이게 97년도, 95년, 6년 이때 와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10년 전 이거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해가지고서 야 이거 강철, 철강, 특수강을 만들면 돈 벌겠다 판단해서 이때 어떻게 돼? 투자 결정해가지고 돈 빌려다가 공장 건설한 거지. 이 무렵에 와가지고서 공장이 완성될 무렵에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 이때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죠. 어떤 결과가 됐을까? 수요가 없었던 거라 수요가. 그럼 이 회사들이 10년 전에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 예측하고 수요 예측해서 철강 회사 만들면 우리 회사는 10년 후에 이제 돈 벌 수 있단 말이지. 그런 예측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수요가 그렇죠? 우리가 어느 수요를 기대했을까? 중국이야, 중국. 그래서 중국이 경제개발하고 되면 철강 제품을 많이 쓰고 철강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할 거다. 그럼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송비 없이 싸게 바로 수출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수요가 넉넉하다. 중국 수요가 있다, 이게.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중국 애들이 철강을 안 써.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일까? 네, 걔들은 전부 고무다리를 놨습니다. 그랬을까? 자체 제철소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철소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년 안에 이제 포철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걔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같이 협력하자 이러고 됩니까, 지금. 엄청난 규모. 그러니까 걔들이 자체 생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 예측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생산했는데 안 팔리잖아. 기업들이 전부 어떻게 돼? 투자 실패죠. 그래서 우리 이제 IMF 원인이 뭐냐면 과잉 중복 투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 결국은 이걸 통해서 빚을 졌는데 수익을 못 낸 거라. 그게 망한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 원인은 대기업 빚. 왜 지게 되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삼성 그 자동차도 과잉 중복 투자 대표적인 예죠, 그거. 그 다음에 현대 반도체. 그 현대 반도체가 나중에 LG하고 합쳐져가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가 된 거지.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주 공교롭게도 말이죠.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은 수요 예측 실패한 거예요. 수요 예측.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이거죠. 만약에 수요 예측 이걸 예상했더라면은 야, 이거 만들어도 안 판다. 그럼 공장 건설 안 했겠죠, 이거. 그런 것이 장기 균형의 얘기야. 그래서 장기 균형은 현실적으로도 이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게 있겠죠, 여러분. 이제 독점의 장기 균형까지 우리가 나왔으니까 비교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완전 경쟁 장기 도출해 놓고 상황을 정리를 쭉 한 게 있었는데 독점 장기 균형 나왔으니까 그것과 비교를 해보자 이거지. 이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독점 장기 균형 상황을 한번 완전 경쟁 때와 비교해서 살펴봅시다. 우선 저기 그림 한번 그려주실래요? 저 그림을 이용을 해서 저게 완전 경쟁이라면 장기 균형 어디서 결정된다고? 완전 경쟁이었더라면 LAC의 최저점이죠. 여기서 결정되고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이퀄리브리엄 컴페티션 완전 경쟁 균형입니다. 근데 지금 장기 균형은 여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점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그림 하나만 더 그리고 갑시다. 자본 설비 표현해 주세요. KM스타죠 지금. 저건 독점 장기 균형에서의 자본 설비 아까 도출된 이건데 이게 완전 경쟁이라면 자본 설비 어디야? 여기하고 접하는 SAC 이러한 평균 비용을 갖는 자본 설비. 요거 자본 설비 뭐라 그랬지? 이름. 최적 효율 규모였죠? 자, 소리내서 말해봐봐. 완전 경쟁 기업이 장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 규모는 어떤 규모다? 최적 효율 규모. 낱말의 뜻은? 그렇지. 평균 생산비를 최소로 하는 자본 설비 규모죠. 더 이상은 평균 생산비 낮출 수 없는. 그렇지? 여러분 표정이 이상한데 다시 얘기해볼까? 뭔 소리냐? 이런 표현으로. 이런 얘기죠. SAC 쫙 있어. 그럼 여기가 SAC1, SAC2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 SAC를 끌어안은 게 뭐라고요? LAC지. 그런데 완전 경쟁 경우에는 요 자본 설비다. 요것으로부터 도출된 평균 비용이 요거다. 근데 요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치? LAC의 최저점이야, 이거. 그치? 최저점과 접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요 자본 설비를 뭐라고 했다고요? 평균 생산비를 이거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자본 설비 규모지. 그래서 요걸 뭐라고 했어? 최적 효율 규모다, 이거야. 그쵸? 그럼 이왕 나왔으니까 하고 갈까? 근데 저 그림으로 보면 독점 기업이 장기에 보유하는 자본 설비는 어때? 이 설비 규모가 아니죠. 어떤 설비 규모야? KM스타가 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적 효율 규모 자본 설비가 아까 뭐라고 예를 들었는데 여기 300대라고 했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350대라고 해보자고. 자본 설비가 350개일 때 최적 효율 규모인데 독점 기업이 장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 규모는 350대가 아니라 얼마다? 300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바로 그 소리야. 그러니까 장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 규모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지. 저쪽 그림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치? 저쪽 그림 확대해 놓은 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세 가지 측면이었죠. 먼저 가격 측면을 봐야 되겠는데 가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완전 경쟁 때부터 먼저 쭉 쓰고 독점하고 한번 비교해 보지. 완전 경쟁 때는 어땠지? 가격 이퀄
평균 비용을 갖고 equal MR이죠. equal SMC, LMC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 경쟁 때 상황 복습해 보면 자, 장기에는 가격하고 평균 비용하고 같아서 이윤이 없다. 초과 이윤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단기에는 가격이 평균 비용하고 크고 작을 수 있다. 즉 손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고 이쪽으로 보면 자, 장기나 단기 모두 어땠죠? 가격하고 한계 비용하고 같다 그랬지? 그래서 완전 경쟁 경우에는 효율적 가격 설정이 이루어진다 이랬단 말이야. 그치? 여기 완전 경쟁 때 상황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독점 때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이 한번 쭉 써보자고. 가격 equal AR입니다. 근데 그림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독점에서 결정되어진 가격하고 장단기 평균 비용하고 비교해보면 저 그림에서 보실 때 어때? 여기. 독점 가격은 여기죠? 여기야. 근데 그때 평균 비용은 여기지. 그러니까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죠? 그리고 봤으니까 한꺼번에 보고 갑시다. 그리고 이때 여기. MR과 MC 값은 여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MR, MC보다 평균 비용이 더 높고 이거보다 가격이 더 높은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림 잘 봐봐. 가격, 평균 비용, MR, MC. 달라. 그치? 그래서 독점 경우는 이게 크고요. 또 MR equal SMC, LMC가 되는데 이게 더 크고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잘 해야지. 자, 그럼 보십시다. 독점 경우 지금 잘 봐봐. 장기에는 항상 어떻다고요?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죠?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아. 그러니까 장기에도 이윤이 어때? 독점 이윤이 있다 이거지. 완전 경쟁하고 다른 점은 어떻죠? 완전 경쟁은 장기에 이윤이 없어. 그러나 독점은 장기에 이윤이 있다. 만약에 이윤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문 닫아버리겠죠. 사양산업이니까 구조조정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윤이 난다. 그러나 독점력 아까 보았듯이 단기에는 어때? 단기에는 그죠? 독점 기업이 손해 볼 수도 있다. 그죠? 손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갑시다. 한계 비용 관계인데 독점 경우는 장단기 모두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습니다. 저 그림으로 보면 뭐 눈으로 금방 뜨이는 거지.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 자, 그러니까 결론은 가격이 한계 비용하고 같을 때 가격 설정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지 않으니까 가격 설정 자체가 이제 어떻게 돼? 비효율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이죠. 생산물의 생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생산물 생산은 저기서 보면은 뭐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독점에 비해서 어때요? 가격은 완전 경쟁에 비해서 미안합니다. 독점은 완전 경쟁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작죠. 그래, 독점이라는 저기 빨간 동그라미 점에서 저렇게 싼 가격으로 저만큼 생산 소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이 되니까 높은 가격에 생산 소비량도 줄었다 이거죠. 그렇지? 완전 경쟁 균형, 장기 균형. 그러니까 독점의 완전 경쟁에 비해서 가격은 높아지고 생산 소비는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 어떻게 된 거야? 비효율이 됐겠지. 그치? 그래서 생산물 생산이 비효율입니다. 역시. 완전 경쟁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지면서도 조금밖에 소비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비효율이고. 그 다음에 자본 설비 문제입니다. 두 가지 따져봐야지. 보유와 사용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보유. 아까 얘기했어요.
완전 경쟁 기업이 장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를 뭐라고 한다? 최적 효율 규모.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기계 350대. 근데 독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자본 설비 규모는 이 규모가 아니죠. 그치? 아까 얘기한 대로 300밖에 안 돼. 자, 그래서 보유가 독점 기업이 장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는 최적 효율 규모가 아니야. 그렇죠? 자, 그 말은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평균 생산비를 더 낮출 수 있는 자본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스타. 그렇죠? 그 자본 설비가 아닌 자본 설비를 가지고서 생산하고 있다 이 뜻이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 설비 보유도 비효율이야. 자, 마지막에 이제 사용 문제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입니까? 그렇죠. 그 자본 설비 평균 비용선의 최저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겠지. 자, 요 그림을 봐 주십시오. 요 그림 확대해 봐봐. 요 그림을 확대해 보시면, 자, 요게 지금 KM 스타일 때 평균 비용선이죠. 그럼 봐봐. 이 자본 설비 규모 자체는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최적 효율 규모가 아니니까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사용은 잘해줬으면 좋겠지. 어디서 하는 게 효율적이야? 최저점에서 생산하면 좋겠는데, 자, 그림에서 보듯이 최저점이 아니라 어디서 생산하고 있어? 이거보다 왼쪽에서 생산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보다 생산량을 적게 생산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봐봐. 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어진다. 됐나요? 그래서 사용도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잘 봐봐. 요 자본 설비 보유할 때 여기 생산량이 좋겠다. 근데 이거보다 생산 적다 그러니까 과소생산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요게 과소생산. 너무 조금 생산한다 이 뜻이지. 과소. 됐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사용이 비효율이야. 왜 비효율이냐면 KM스타 SAC 최저점이 아니라 최저점보다 어디서 생산하고 있어요? 왼쪽에서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 설비 사용하는 것도 지금 현재 비효율적 사용이다 하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시한다고? 최저점에서 생산하니까 과소 생산한다. 최저점 생산량보다 작다. 과소 생산이고 또 다른 표현 똑같은 얘기인데 과다 설비 이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점 기업은 장기에 과소 생산, 과다 설비한다. 자, 그 말은 다시 요 그림 보면서 얘기할까요? 여기서 생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 자본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적게 생산한다. 과소 생산이야.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요만큼 생산할 수 있는 자본 설비, 과소 생산할 수 있는 과소 생산되는데 요 생산량 생산할 수 있는 자본 설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지. 다시 한번. KM스타의 자본 설비 중 요만큼 생산할 수 있는 자본 설비가 놀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설비가 과다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과소생산, 과다설비. 여기 표현.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 규모 자체가 과다하다, 과소하다 이 뜻이 아니야. 그렇죠?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요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 중 일부가 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 의미에서 과다설비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요거를 과소생산, 과다설비 이게 표현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 지금 이제 분석이 지나갔는데 완전 경쟁과 독점, 장기 균형 상태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저 그림을 그려놓고 완전 경쟁일 때 상태, 독점일 때 상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과 독점의 아주 중요한 큰 비교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은 요거 말고도 그 추가해서 살펴봐야 될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독점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독점은 오히려 출제 빈도 자체만 놓으면은 완전 경쟁 때에 비해서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뒤에 이제 추가되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봅시다.